9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54분 코스피 과학자 피터입니다. 그 추석 때 연휴에 미국장이 간만에 확 빠져서 좀 회복을 했지만 또 아시아 증시가 한 번씩 다 돌아오면서 맞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두들겨 맞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많이 맞느냐 적게 맞느냐의 문제였는데 다행스럽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은 그냥 그래요. 그냥 지수는 많이 안 뻗은 모습인데 보시면 코스피 180개 상승 715개 하락, 코스닥은 1000개가 넘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은 별로다. 체감지수는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뭐 2% 3% 막 이렇게 빠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고, 업종을 봐도 좀 대형주가 좀 강하고 중소형주가 좀 약하고,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이슈로 해서 셀트리온이 형제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이 좀 강하다 보니까 150은 좀 센데 일반 코스닥도 별로다. 그래서 아침엔 더 안 좋았어요. 그런데 많이 회복된 모습, 소형주가 중소형주 아주면은 거의 2% 가까이 빠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악재가 터졌다, 호재도 마찬가지고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 구조적인 변화냐 그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뭐 헝다냐, 근데 저는 뭐 헝다 어쩌고저쩌고 할 때부터 뭐 별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한번 울어준 거죠. 미국이 FOMC 회의를 수요일 앞두고 월요일날 이걸 이슈로 해서 울어준 거지. 얘네는 이제 중국의 어떤 내수 기업이고 해외 채권 뭐 연결돼 있겠지만 또 부동산이 뭐 자산이 있잖아요. 뭐 리먼 사태 많이 얘기하지만 리먼은 미국의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파생 상품으로 인해서 금융 회사들이 무너지는 어떤 뭐 미국의 몇 번째 그런 투자회사가 무너지는 하나의 사건, 리먼이 무너지는 하나의 사건인 거고, 이 파생 상품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한 하나의 사건인 거고, 헝다는 뭐 중국의 구조적인 부동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헝다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때문에 리먼 사태는 2008년 리먼 그 금융위기에 촉발이 된 거고, 어마어마한 그 주가의 조정을 겪었지만, 헝다는 헝다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좀 더 확대해서 중국의 부동산 문제일 수는 있지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자산이 있잖아요. 이 파생 상품은 진짜 1을 가지고 100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은 해외랑 금융이 연결되는 게 연결고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연결고리가. 그런데 미국은 전 세계 금융이랑 연결고리가 거의 뭐 한 몸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 금융시장이 붕괴하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붕괴하죠. 하지만 중국 금융시장이 붕괴한다고 해서 뭐 붕괴 가능성이 적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되질 않는다. 근데 이제 덩달아는 걸 위해서 FOMC 이상한 얘기 하지 마. 울어준 거다. 그래서 뭐 한마디 언급은 했어요, 파월이. 이렇게 보면 되고, 뭐 구조적인 그런 변화는 없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진행되는 거는 유동성으로 장을 죽은 걸 살려놨는데, 이것이 과연 실적장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 지금 21년 1분기와 2분기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예상됐던 게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3분기 4분기죠 이것이 계속 실적이 나온다면 진정한 실적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1파, 2파, 3파, 4파 조정 중인데 5파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실적장입니다. 유동성장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유동성장은 우선 띄어놨기 때문에, 배를 띄어놨기 때문에 유동성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뭐 이제 급격히 빠지진 않고 서서히 빠지거나 눈치를 주죠. 근데 실적장은 이제 실적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진짜로 기업의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뭐 배당도 늘리고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이제 진짜 간다라고 얘기할 때가 사실 위험한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유동성 장애에 의해서 벌어진 실적 장애인데 더 위험하죠.
이것이 없이 장기 침체를 벗어나서 실적장으로 들어간다면 이건 괜찮습니다. 이건 좀 오래 갑니다. 하지만 유동성장으로 띄운 상태에서 실적장으로 가는 거는 좀 짧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실적장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 거지. 실적장으로 간다면 연말장과 내년 봄까지도 그렇게 주가가 막 크게 막 망가질 가능성은 적고, 만약에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한 20% 정도 조정이 오더라도 금방 회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뭐 한 3,100, 예, 여기서 놀고 있는데, 만약에 빠지면 2,800인데 10% 빠지면은 300 빠지니까 2,900, 좀 더 빠지면은 2,800, 2,700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2,800 가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는 자리예요. 거기는 지금 빠진다며. 하지만 상승 5파가 나오고 3,600, 3,800을 가고 빠진다면 2,800도 좀 봐야 됩니다. 거기서도 어시구나 하고 잡으면 안 되고 좀 보고 잡아야 되는데, 이게 틀립니다. 이게 같은 2,800을 만약에 가더라도 지금 가는 거와 3,600, 800을 갔다가 가는 거는 틀리다. 지금 가면 바로 잡는 자리고, 3,600, 3,800을 갔다가 가면 이제 좀 봐야 되는 장이죠. 그리고 왜냐면은 실적장이 나오는 게 거의 확실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4분기가 기업 이익이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거의 뭐 확실해 보이고, 여러 지금 지표라든지 그 대표적인 실적장을 예상하는 경기 민감주들의 주가 움직임을 봐도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헝다 같은 경우로 인해서 뭐 겁을 많이 내셨겠지만, 만약에 추석이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도 한번 맞고 갔죠. 다시 한번 400을 고점 선물 지수로 깨는 흐름이 나올 수 있었겠지만, 추석에 뭐 이제 살린 거죠. 거기까지는 안 두들겨 맞고, 예, 매매를 살짝 맞고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움직임은 이 쌍바닥이 만드는 모양인데, 쌍바닥이 이제 길게 쌍바닥을 만드는 거죠. 가령 뭐 제가 살짝 그림을 그려보자면, 요렇게 올려서 요렇게 가는 게 이제 이쁜 건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늘어지고 있죠. 늘어지고. 그래서 쌍바닥 모양도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쓰리바닥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쌍바닥 이게 길게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짧습니다. 여기가 짧을 가능성이 높아요. 쓰리바닥에 나와도. 그래서 지금 쌍바닥 이 아래를 길게 만들고 있다. 요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복습을 잠깐 보조지표 복습을 한번 해보자면, 지금 이때 무너질 때 모습을 보면, 여기 보시면 강력하게 ADX가 이렇게 가속도를 붙이다가 이렇게 힘이 빠지는데도 올라가지 못해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율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고도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럼 여기가 좀 비슷한 게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거를 좀 늘려서 보겠습니다. 비슷한 게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하고 여기서 자율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하락을 하면서 강력하게 밀어놓고 이렇게 쭉 빠지면서 반등이 나오죠. 예. 자율 반등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안 나왔죠. 자율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팁을 하나 추가하자면, 물제비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힘이 빠지잖아요. 근데 얘는 지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침체에 들어간 상태에서 상승이 나오는 거죠. 예. 왜냐면 하방의 힘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얘가 위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파동지표가 위로 계속 힘을 모으고 있는 중에 나왔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물제비가 이렇게 또 빠지고 있죠. 똑같습니다. 이쪽이랑. 예, 보시면 고점 낮아지면서 힘이 점점 죽고 있다. 근데 얘가 힘이 지금 점점 위로 가려고 폼을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끝나면 다시 한번 또 위로 올릴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얘는 이제 ADX 같은 경우는 시간, 그 다음에 힘, 가속도를 나타내는 거고, 이제 MACD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힘이 아래서 들어오고 있는가 위에서 누르고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건데,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내려가고 이걸 모르죠. 얘네들은 올라간다 내려간다만 알아요. 세다 약하다 이런 것만 알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데, 그거는 제가 내일 다시 좀 더 보강해서 말씀드리도록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추바닥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위드 코너나 뭐 이걸로 해가지고 그 특징주 보면은 지금 이제 그쪽이 좋죠. 그 영화 극장, 예, 극장 쪽이 오늘 좋습니다. 업종이 아니고 섹터를 보면, 예, 극장 쪽이 오늘 좋고, 항공이 또 좋아요. 그 다음에 흥하해움은 그냥 지가 다른 이슈로 가는 거고, 영상 콘텐츠도 마찬가지로 이제 극장 쪽, 극장이 살아난다. 예, 그래서 여행, 뭐 항공, 이제 근데 카지노 이제 슬슬 살짝 움직이고 있고, 예, 이렇게 보이고, 이제 하락은 이제 조선이 계속 안 좋아요. 예, 조선이 안 좋고, 이제 철강, 이제 중국에 관련된 것 때문에, 예, 철강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계속 안 좋냐 뭐 그렇게 보진 않고 돌면서 왔다 갔다 할 걸로, 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뚜렷한 주도주가 없어요. 예, 지금 뭐 2차전지 소재주로 쭉쭉 쏘다가 지금 다음 타자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알 수 없죠. 저희가 뭐 그걸 알겠습니까? 뭐 우리 주식인의 꿈은 그거죠. 두 개입니다. 두 개. 주식인의 꿈은 변곡을 맞추느냐. 변곡은 이거죠. 이거와 이거죠. 이걸 맞추는 거죠. 이거. 예, 이거를 맞추는 게 주식인의 꿈이죠. 그 다음에 섹터 또는 종목을 순환을 맞추느냐. 예? A에서 딱 여기에 들어가서 고점에서 딱 먹고 나오고, 그 다음에 B로 이동해서 또 여기 딱 들어가서 고점에 딱 먹고 나오고, C로 들어가서 이거를 한 달에 두 번씩만 하면, 1년이면 뭐 한 15%씩만 1년에 24바퀴를 돌려버리면 엄청난 부자가 되죠. 이거를 꿈꾸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 24바퀴 15% 복리. 예, 요거를 꿈꾸지만 그게 됩니까? 예, 아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너무 이제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트위터도 올려드렸지만, 그러니까 뭐 또 미국장 빠졌다고 뭐 주식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막 쪽지 보내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제가 알면 신이죠. 예? 모릅니다. 그리고 연휴 때 주말에 쉬세요. 아니면 자기만의 시간을 갖던지. 그거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거 고민하면 뭐합니까? 빨간 날. 예? 그걸 전전긍긍하면서 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 저기 찾아다니면 뭐 물어본다고 뭐 달라집니까? 뭐가? 뭐 장이 열려봐서 움직이는 걸 봐야지 이게 뭐 추가 하락을 할 건지 여기서 단순 조정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거지 뭘 진행이 되는 걸 봐야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좀 그런 분들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예? 왜 그렇게 주식에 올인하면서 그렇게 자기만의 그런 알찬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지 저는 진짜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좀 마음이 아프신 분들 같아요. 제가 그 공개 방송할 때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어떤 분이 나이가 좀 어리신 것 같아요. 주식 말고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해달라. 어떤 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감히 제 방송의 연령대가 40대, 50대 분이 제일 많으세요. 그 다음에 60대. 예,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 저보다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훌륭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 감히 제가 뭐 인생에 조언을 할 깜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질문이 훅 들어와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자꾸 그 말이 머릿속에 맴들더라고요. 제가 뭐 별거 아닌 사람이지만 또 젊은 분 같은데 그분이 조언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뭐 전업 투자하지 말아라, 예, 이렇게 조언을 했지만, 제가 만약에 조언을 한다면 무슨 조언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뭐 제 아들한테도, 예, 나중에, 지금은 뭐 나이가 어려서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는 조언이 아닐까라고 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났어요. 진짜 이 얘기는 제가 좀 부끄럽지만 그분을 위해서, 또는 저보다 인생 경험이 적고 좀 어리신 분들을 위해서 좀 그래도 좀 보탬이 되는 말이 아닐까. 오늘 뭐 주식 얘기 이 정도 하고, 저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주식이라는 것도 결국에 시간을 가지고 노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가치가 1년에 매년 30%씩 상승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주가는 한 달 만에 30%가 올라가요. 심지어 30%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 시간이 1년이 걸리고 5년이 걸려야지만 회사의 가치가 바뀌는 게, 한 달 또는 하루에 이 시간을 줄여버리는 이 마법에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때문에 주식시장이 열광하는 거죠. 내가 연봉을 매년 30% 올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일반 회사를 운영해도 매년 30%씩 매출과 이익을 올린다는 건 또 진짜 힘든 일이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거를 하루 만에 만들 수 있고, 또 내가 진짜 매일매일 상한가만 잡는다면 어마어마하죠. 한 달에 30%씩을 복리로 20번을 연속으로 먹을 수만 있다면 엄청나게 부를 늘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게 주식시장의 이제 매력이고, 이것 때문에 못 빠져나온 거죠. 이것을 더 줄이면 선물이 되는 거고, 더 줄이면 옵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옵션, 선물, 옵션으로 갈수록 더 지독하게 중독성이 있고,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성공의 시간도 빨라지지만, 망하는 시간도 그만큼 거꾸로 빨라집니다. 뭐 이거는 이제 주식이지만, 그런데 이제 인생이 그만큼 이 주식시장이 인생의 어떤 시간을 축약시키기 때문에 무서운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에는 저축의 시간과 소비의 시간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령 게임을 한다. 이거는 순수하게 나의 시간을 소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한다. 이거는 나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저축의 시간이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공부가 너무 싫다. 그러면 저축만 하는 시간이지만 공부가 나는 재미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공부가 저축이면서 소비의 시간인 거죠. 그런데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의 과거를 추적을 해보면, 내 시간에서, 나의 24시간에서 저축의 시간이 많은 사람이 성공 확률이 급속도로 높아집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어떤 부모를 만나서 태어나고, 어떤 몸뚱아리를 갖고 태어나는 거, 어느 나라에 태어난 거는 100% 운이죠. 아무도 결정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우연히 내게 던져진 거죠. 이 세상에 우리는. 하지만 뭐 재벌의 자식으로 태어나던 그냥 아프리카의 굉장히 어떤 뭐 이렇게 빈곤한 나라의 빈곤한 가정에 태어나던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벽하게 달라지죠. 그것이 저축의 시간이냐 소비의 시간이냐,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거와 살지 않는 거는 완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내가 지금 뭐 누구 친구를 만나고 있다, 아니면 뭐 축구를 하고 있다, 아니면 지금 주식을 하고 있다, 이런 내가 시간들을 쓰고 있잖아요. 나 24시간을 쓰고 있는데, 이게 과연 내 인생에서 저축의 시간이냐 소비의 시간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누구에게는 축구가 소비의 시간이고, 누구에게는 저축의 시간이겠지만,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이 저축이냐 소비냐, 그리고 웬만하면 소비의 시간을 줄이고 저축의 시간을 늘리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결국에 1cm 차이가 결국에 이렇게 벌어져서 저축의 시간을 많이 축적한 사람은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은 모르지만 이 1cm가 점점점 벌어져서 10년 뒤 30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지 않을까. 제가 뭐 공부를 해라, 운동을 해라, 뭐 열심히 살아라, 뭐 이런 조언보다는 항상 한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보면 어떨까. 본인이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그리고 저축의 시간과 소비의 시간을 동시에 보낼 수 있다면 최고의 시간이다. 나에게 주어진 똑같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두 번째는, 시간을 우리가 사용할 때 나를 위한 시간과 남과 함께 시간이 있다. 가족이라든지 뭐 연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의 동료라든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있고, 나 혼자만의 시간이 있는 거죠. 뭐 독서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뭐 혼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데, 나 혼자만의 시간과 남과 함께 한 시간에 항상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목적이죠.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와 함께, 우선 남을 얘기하자면, 나를 빼고 남을 얘기하자면, 남과의 시간을 보낼 때
불편한 동료가 있고 불편한 친구가 있다면, 행복하지 않다면, 심지어 가족이라도 꼭 내가 뭐 빚을 지지 않은 가족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뭐 내가 보답해야 될 그런 가족이 아니라면, 행복하지 않으면 좀 멀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내 시간을 남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서 행복하지 않은 누군가가 보낼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어쩔 수 없다면 최소한의 시간만 그들과 보내자. 그리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남과 함께 하는 시간보다 나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이고, 이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지. 남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나 혼자의 시간에서 행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면 남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집착을 하게 되면 자꾸 남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남의 기준에 맞추게 되고, 나의 시간을 저축보다는 소비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길게 봤을 때 그렇게 막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좀 이렇게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정면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오롯이 나의 시간을 중요시하는 인생을 살자. 그러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저 시간에 대해서 오늘 그 분의 어떤 그 요청에 제가 조금 고민을 하고 오늘 답변 한번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주식에 너무 그렇게 매몰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렇게 벌벌벌 떠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돈을 넣어놓고, 아니면 뭐 신용 미수 막 빚을 냈으니까 뭐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잠이 안 오는 거지. 빨간 날도 미국이 어떻게 됐니, 중국이 어떻게 됐니, 맨날 뉴스만 들락달락거리고 여기서 물어보고 저기서 물어보고. 두 번째는 그분한테는 그 돈이 그냥 감당하지 못하는 돈이고, 잃으면 안 되는 돈이에요. 잃으면 안 되는 돈이야.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주식은 잃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예. 걔 거기 써놨잖아요. 대학 가려고 12년을 공부하고, 취직을 하려고 4년을 공부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책 한 권도 읽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 그냥 뭐,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도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박이라고. 주식 투자를, 정석 투자를 한다면, 그 정석이라는 거는 뭐 수많은 구루들이 쓴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뭐 입 아프게 또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런 책을 읽고 자기가 분산 투자를 하고, 그런 구루들이 말하는 대로 적당한 금액을, 적정한 자리에 들어갔다면, 뭐 헝다가 망하던, 리먼 사태가 또 터지던 말던, 기다리면 먹습니다.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한 가지 더 말이 길어져서 얘기를 하자면, 주식 투자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게임일 수도 있어요. 제가 주식 투자를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령 12년을 공부하고 다시 4년을 공부해가지고 좋은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상위 대한민국 연봉순위 5% 안에 들어가고 그래도 나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살 수 있겠죠. 그럼 나는 95% 공부를 못해서 95% 돼서 좋은 회사도 못 들어가고 돈도 많이 못 벌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약간 못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식이라는 바닥에 들어왔을 때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과 나와 동일한 조건에서 싸우는 거야. 다시 붙는 거야 여기서. 하지만 이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또 높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학습 능력 때문에 그래요. 학습 능력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우리나라 100대 부자를 학벌을 분석을 해보면 상속 부자를 제외하고 한 65%에서 70% 정도가 자수성가예요. 의외로 우리나라 상속 부자가 대부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0대 재벌을 보면 거의 70% 가까이가 자수성가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학벌을 보면 거의 스카이고, 진짜 좀 안 좋은 분들이 지방 국립대 또는
뭐 서울에는 중경회 씨 이 정도는 돼요. 그래도 꽤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죠 대부분. 그러면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는데 왜 학벌이 중요하느냐?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를 잘했다는 거는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고 사업을 하게 되면은 수많은 걸 공부해야 됩니다. 홍보, 마케팅, 노무, 인사, 회계, 세무, 별로몇 거를 다 공부하고 눈앞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돌파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데 공부를 해온 세월이 있고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학습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학벌이 높기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학벌이 좋다라는 거는 학습 능력이 좋다는 거고 학습 능력이 좋다라는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를 학습해서 그대로 따라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죠. 하지만 지금 나이가 30살이 되고 40살이 된 상태에서 내가 다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시 다닐 수도 없고 내가 다시 신입사원이 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정신 차렸어. 그러면 내가 두 번째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주식 말고 몇 군데나 더 있을까요? 없죠. 내가 뭐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내가 40대 정신 차렸어요. 이제 나는 이제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학습할 거야. 여기서 나는 다시 기존에 5% 안에 못 들어갔지만 50% 60% 정도 되는 것 같지만 다시 5% 안에 들어갈 의지와 열정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사실 주식 바닥에서 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이 사람들은 수십 년간 그 학습 능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나는 그런 학습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몇 배를 더 노력을 해서 주식을 학습해야죠. 그렇게 공부 잘하고 뛰어난 사람들도 주식 바닥에 와서 다 박살나고 심지어 패가망신하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나는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는 사람이 주식 바닥에 들어와서 책 한 권 읽지 않고 여기저기 동양이나 하러 다니면서 빚내서 주식하고 한두 종목에 몰빵해 놓고 이제나 저제나 오를 것만 기도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고 있다면 과연 내가 두 번째 지금 링에 올라와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많이 길어졌지만 아무튼 추석 연휴 잘 보내셨기를 바라고 뭐 지금 410 왔다 갔다 좀 하면서 마무리시고 제 예상대로 쌍바닥을 길게 만들고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를 올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